집값 솔직히 한 50%는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결혼도 하고 좀 애도 낳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예. 교수님, 집값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기대하면 안 될까요?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집은 대부분 이제 우상향을 해왔으니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점심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하는 그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그걸 생각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50% 떨어지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50% 떨어진 사례는 없고요. 예, IMF 때 그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을 때가 한 30%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걸 기대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강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 3억에 살 수 있는 집 수도권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도 2, 3억짜리 빌라들은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사시려고 하면 안 사시잖아요. 왜 안 살 거야?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네. 전부 투기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저와 상담해도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거 실거주 생각하시고 사시느냐 아니면 투자 생각하시냐 이런 거의 99%가 다 실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끝에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5년 후에 오를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네. 그게 대부분 다 투자예요. 집은 아니 당연하고 그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오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좋은 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자유롭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얽매이시지 말고요. 돈을 추구하세요. 추구하시는 게 좋아요. 실거주 집임에도 불구하고 5년 뒤에 오를까? 항상 예. 이제 부동산 플랫폼 들어가서 가격이 올랐는지 그렇죠. 보고 있고 예. 내가 살고 싶은 그 지역의 그 아파트는 비싸서 못 삽니다. 예. 그게 아마 공통이지 않을까요? 저희 때도 대부분 그랬어요. 자꾸 이제 저희 때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똑같아요. 예, 저희 때도 살고 싶은 지역은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을 처음부터 사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디를 샀어요? 일기 신도시 샀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들. 지금 한 20, 30대 분이다. 그러면 네.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 역사를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20년 후에 서울에 강남만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남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처음에 사시는 거는 네. 저희들도 다 뭐 일기 신도시 사고 저 외곽에 사서 출퇴근했죠. 네. 아니 출퇴근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멀리 가기 싫고 네. 좋은 데 살고 싶고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남을 쳐다보면서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고 욕하는 거는 본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집 중에서 그나마 오를 수 있는 데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시고 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갈아타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서울 외곽 중에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지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네, 그렇죠. 서울하고의 접근성, 서울 중에서도 사실은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의 도심이라는 게 3도심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여의도,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 강남인데 네. 강남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분당선이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데요. 신분당선 중에 보면 용인수지에 뭐 성복역이라든지 이런 네.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를 고르시면 돼요. 그런 데는 역 주변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 중에 아주 저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돼요.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곽 지역에 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매가 많은 데 중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매가 많은 데도 있고 원래 안 좋아서 안 온 데도 있고 그 보는 눈을 고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눈을 낮춰가지고 판단하시더라도 그 금액대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오르겠죠. 네, 오르면 그때 파셔가지고 가시든지 지금까지 또 저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더 좋은 데 가시고 이렇게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약간 광역시나 예. 중심부로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도심은 있고요. 네. 우리가 뭐 도심이라 그러니까 광화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실 집값이 제일 높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뭐 대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성구. 그죠? 부산 또 해운대구 이렇게 딱 정해진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보셔야 되고 서울은 이제 도심이 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 7광역 중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잠실이나 용산은 7광역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거의 10개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뭐 서울의 인구가 빠졌다고 하지만 그게 뭐 얼마 되지는 않고요. 네.
계속 인구가 느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경기도로 가더라도 출퇴근은 어디로 합니까? 대부분 다 서울에서 해요. 서울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방은 한 군데예요. 광역시는 한 군데만 살아남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한 군데가 어딘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고르셔야 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부동산은 시기를 잘 타야 된다. 예. 뭐 사이클 이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시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 왔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라고 봐요. 항상 제가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물도 많고 집주인하고 협상도 잘 되고요.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정책, 그다음 외부적인 경기라든지 금융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괜찮죠. 왜냐하면 하반기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금융 상황은 또 좋아지고 그죠? 네. 수급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질 거고요. 그 안 좋아진다는 말은 이제 공급이 적어진다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것들이 늘어났어요. 지금 1월까지 집계는 거의 끝났고요. 전년 1월보다 훨씬 늘었고요. 2월까지는 이제 조금 남았지만 거의 집계가 끝났어요. 그게 1월보다도 또 늘어났고요. 전년 동월에 비한다 그러면 많이 늘어났어요. 수도권에서도. 거래가 늘고 그 다음에 지표 같은 것 중에 최근에는 이제 송파구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원래 이제 제일 먼저 오르는 지역이나 단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강남 재건축부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 강남 재건축이 전세가율이 낮아요. 이게 한 10억이면 전세가 1, 2억, 뭐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사는 게 불편해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엄마 아파트는 아마 20억, 30억 해도 한 7억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전세가.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게 빨리 움직이기 힘들어요. 네. 예,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지가 많거든요.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트라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들이 5,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1,000세대 아파트에 10개, 20개가 매매될까 말까요, 1년. 이 가격대를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0건인가 매매가 거래됐어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센츠도 한 200건 거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송파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은데요. 송파가 지금 4주 연속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게 크지는 않아요. 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플러스 폭이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금 시그널들은 되게 좋아요. 이게 뭔가 다 오른다고 하는데 뭔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내 집만 안 오르는 것 같은, 내가 보고 네. 있는 지역만 안 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거든요, 교수님. 제가 사는 데가 마곡인데요. 마곡이 대표적인 이제 직주 근접입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직장이 많은 곳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이 직장이 그냥 직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직장이 되게 많아요. 예, 가산 디지털 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고 뭐가 뭐 보글보글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를 직주 근접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고급 일자리 이렇게 이제 요약하시면 되는데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핵심적인 게 일단 그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고급 일자리 몰려 있어야 돼요. 클러스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바이오, 뭐 송도와 바이오. 근데 송도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계속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을 하고 있다는 말은 계속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안착이 되면 저는 송도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다음 뭐 말씀드렸던 마곡, 판교.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클러스터로 해서 판교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그죠? 아니면 게임, 뭐 이런 산업들로 클러스터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의 산업들. 이런 걸로 이제 클러스터화 돼 있는 데가 좋고요. 서울은 핵심이 3도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네. 그 3도심이 사실은 직주 근접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동탄 같은 경우도 교수님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동탄은 뭐 삼성전자가 목에 살리는 도시니까요. 그렇죠. 동탄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동탄이 어디가 살아남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동탄은 굉장히 넓어요. 원래 동탄이 1동탄이 있고 2동탄이 있어요. 그렇죠. 예, 1동탄은 사실은 지금 동탄역에서도 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동탄역 주변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이유가 물론 삼성전자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강남과의 접근성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는 데냐. 그게 멀거든요. 동탄이 멀지만 사실은 GTX를 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들은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동탄은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단 신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건데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사비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왜 네. 그러냐 그러면 이거 서울에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서울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갈 거예요. 신축 쪽의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 있을 거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또 되게 좋아해요. 상담을 해보면 네. 우리 때는 한 10년대도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5년만 넘어가면 신축이라고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는 말이죠. 그 새 아파트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컸었는데요. 그 건축물은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나 압구정동 아파트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반포에 새로 이제 해가지고 입주하는 아파트를 가보시면요. 네. 뭐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걸로 신축과 이제 구축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신축이 계속 공급되기가 지금 당분간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평도 커요. 예. 대형 평형 수단. 예, 대형 평형이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도 짓지를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방은 대형 평형이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싸니까. 네. 예, 서울은 유지되기 힘들어요. 평당 1억 하는데 무슨 40평, 50평에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20평이 저는 국민평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네. 20평보다 더 작은 평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평형이 전용이 5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네. 방 2개, 화장실 하나. 아파트예요. 네. 이런 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아하. 예. 교수님이 입지를 이제 뭔가 보실 때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책도 쓰고 했는데요. 네. 집주 근접, 그 일자리, 미래의 고급 일자리를 중심으로 찾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마곡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학군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마곡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학교 되면 목동으로 떠나요. 이사를 가시죠. 예, 이사를 가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좋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자체 내 학군을 형성하게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GTX가 내 쪽으로 뚫리라고 계속 그 데모도 하고, 그죠? 네. 우리가 보면 교통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GTX 만드는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GTX는 왜 만드느냐 그러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내가 서울 도심이면 일자리도 많고 GTX도 걱정 안 해도 돼. 왜? 뚫리더라도 내 쪽으로 올 거라고요. 오게 되니까. 도심에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일자리를 보셔야 돼요. 일자리를. 고급 일자리를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죠? 고급 일자리가 있으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데, 그죠? 네. 예, 이런 데들을 고르시면 전혀 나중에 문제 없겠죠. 부동산 시장 상황을 30년간 봐오셨어요. 예.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간을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투자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별로 이제 그 뭐 크게 힘든 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 상품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해봤는데요. 제가 해본 부동산 상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상가예요. 상가. 상가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상품이 아니에요. 상가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업종으로 어떤 영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업종이 정해져 있는 상가들도 있어요. 구분 소유 업종 지정을 해서 하는 상가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가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손해 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는 사서 안 오르면 안 팔면 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상관이 되니까. 없는데, 상가는 제로가 돼요. 내가 3억에 샀는데 나중에 제로가 돼요. 이게 돈을 붙여줘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가 안 되면 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어차피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상가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장사를 들어오셔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와서 망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망하고 나가요. 그래서 잘 알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하시고, 뭐 어떤 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 저는 아파트 살 돈이 없으니까 네. 오피스텔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오피스텔 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 공세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 월세 사는 분들하고 전세 사는 분들은 차이가 커요. 전세 사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고쳐서 써요. 보일러가 터지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전화 거의 안 해요. 네. 근데 월세 사는 분들은 TV가 안 나와도 전화해요. 왜냐하면 이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예,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를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 필요하면 그죠? 예,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걸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30년간 부동산 시장 봐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더라. 뭔가 어떤 한 줄 메시지라고 할까요? 어떤 좀 조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걸 사라. 안 좋았을 때는 가장 좋은 상품을 사라. 이를테면 내가 투자하는 데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상품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수익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투자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익성, 황금성, 그다음 안정성. 요 세 가지가 투자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부동산은 괜찮은 편이에요. 대부분 수익성만 생각하고 황금성을 생각 안 해요. 근데 파는 게 중요해요. 사는 건 기술인데요. 파는 건 예술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다. 네. 근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시겠죠. 그죠? 네. 발전 가능성도 없는데 샀다. 그 사는 거는 전혀 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닌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판교 같은 경우도 전형적이에요. 10년 전에는 대부분 미분양이었어요. 거기도. 잘 될 거라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서 뭐 층 좋고 향 좋고 그죠? 이런 거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팔고 이제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황금성이 되게 중요해요. 황금성이라는 거는 그 원하는 가격에 그죠?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반값에 팔면 금방 나가요. 근데 내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황금성이 좋은 거를 사셔야 돼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녀석인지를 계속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엑셀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저는 아직도 해요. 여러분이 살만한 아파트들을 3개 또는 뭐 내가 많이 고르고 싶다 그러면 10개 정도, 네. 한 100개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걸 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가격대를 체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개나 5개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내가 살 아파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죠? 체킹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조언을 남기시다 보면은 사실상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누군가 다 의견들이니까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또 젊은이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수님? 회사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럼 내 회사가 한 번이라도 홍보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분 중에 오대방에 와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러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닌데요. 그냥 시장주의자예요. 제가 첫 직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장의 규제 같은 건 없어야 되고 시장이 굉장히 그 자유롭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필요하면 정부에서 개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안 좋아요. 거의 사회주의 국가의 규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강남 지역에 좀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있는데요. 네. 내가 집을 사는데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규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는 없어요. 이런 나라. 어쨌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 중에 그게 업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출연을 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저는 30년 넘게 그냥 월급을 쭉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벤처 엑짓을 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간접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동산 애널리스트 비슷한 분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나가서. 그런데 아닌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유튜브 채널을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야기, 과격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다니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